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우리 집에서 밥이나 축내고 있으면서 감사할 줄은 알아야지. 당신 아들 월급으로 우리 가족 먹여 살릴 수 있는 줄 알아? 며느리가 제 뺨을 후려치며 내뱉은 말입니다. 아들도 손주도 모두 보는 앞에서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무릎 꿇은 제 뺨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제가 서랍 깊숙이 숨겨둔 그 도장 하나면 며느리가 다니는 회사를 당장 문 닫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9살 박순희입니다.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며느리 정수진이 출근 전에 먹을 아침상을 차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요즘 당뇨가 심해져서 다리에 힘이 잘 안 들어갔지만 그런 내색을 하면 며느리가 짜증을 낼 테니까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을 부치는 동안 거실에서는 며느리가 명품 가방을 이것저것 꺼내며 고르고 있었습니다. 100원짜리 하나도 아까워하면서 저에게는 인색하지만 정작 자기 명품 가방은 20개가 넘었습니다. 어머니, 밥 아직이에요? 회사 늦겠어요.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부엌까지 날아왔습니다. 저는 서둘러 상을 차려내왔습니다. 수진아, 오늘 따뜻하게 먹고 가렴. 새벽부터 애썼어.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지만 며느리는 대꾸도 없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밥 한 숟가락 뜨더니 찌개를 흘끔 보고는 표정을 구겼습니다. 이 찌개 짜지 않아요? 어머니 입맛이 시골 입맛이랐어. 맨날 이렇게 짜게 하시네. 제가 얼마나 혈압 관리한다고 했는데 정작 제가 당뇨로 병원에 다녀도 약값이 아깝다며 구박하면서 본인 건강은 유난히 챙기는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미안하구나. 다음부터 조심할게. 며느리는 식사를 대충 마치고 일어서며 탁자 위에 봉투 하나를 던지듯 놓았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예요. 30만 원. 병원비, 약값 알아서 쓰세요. 요즘 경기 안 좋았어. 이것도 주기 힘드니까 아껴 쓰시고요. 30만 원. 병원비로만 20만 원이 넘게 나가는데 말입니다. 저는 봉투를 조용히 집어들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조차 나오지 않았지만 며느리는 이미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출근하고 나서 저는 방으로 돌아와 남편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5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이지,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무시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남편 박철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고 그 사랑 때문에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누렸던 풍요로운 삶도 재벌 후계자라는 지위도 양아버지 제임스 톰슨이 물려주려던 수천억대 재산도 모두 버렸습니다. 사랑이 돈보다 귀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랑의 결실인 아들 민주는 지금 어떻습니까? 며느리 눈치만 보며 어머니가 무시당해도 외면하는 비겁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녁 무렵 며느리가 친정어머니와 통화하는 소리가 거실까지 들렸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집 오세요. 제가 한우 사다가 구워드릴게요. 네, 영양제도 또 사다 드릴게요. 우리 엄마 건강이 최고니까요. 친정어머니에게는 매달 200만 원씩 용돈을 드리면서 저에게는 30만 원이었습니다. 명품 가방 하나 값이 500만 원인데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가죽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케이스를 열자 작은 도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순희. 평범한 이름이 새겨진 도장이었지만 이것은 태평양물산 그룹 대주주 지분 35%를 움직일 수 있는 도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가 8천억 원. 이 도장 하나면 며느리가 다니는 회사, 며느리가 자랑하는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도장을 케이스에 넣고 서랍 깊숙이 감췄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남편과의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고, 진짜 가치는 돈이 아니라고 믿으며 살자고. 하지만 언젠가는 이 도장이 빛을 볼 날이 올 것입니다. 며느리가 제게 한 모든 것을 반드시 값을 치르게 만들 것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며느리 친정 부모님이 우리 집에 오시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는 일주일 전부터 집 안 구석구석을 청소하라고 다그쳤고, 저는 무릎 아픈 것도 참으며 집안을 닦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부모님 오시는 날인데 제대로 좀 해요. 구석에 먼지 하나라도 있으면 창피해서 어떡해요. 그리고 그날은 부엌에만 계세요. 알았죠?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엌에만 있으라니 마치 제가 손님 앞에 내놓기 부끄러운 존재라는 뜻이었습니다. 수진아, 그래도 나도 이 집 식구인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며느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식구요? 어머니는 우리한테 뭘 해주신 게 있어요? 집 한 칸, 돈 한 푼 보태주신 적 없잖아요. 우리가 먹여 살리는 주제에 손님 앞에 나서려고 하시면 안 되죠.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평생 아들 뒷바라지하며 산 제가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는 걸까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며느리 친정 부모님이 오시기 전 며느리는 저를 부엌으로 불러 못 박듯 말했습니다. 오늘 식사 준비 다 어머니가 하시고요. 절대 거실에 나오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 앞에서 어머니 얼굴 보이면 정말 화낼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주 지우가 제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우리랑 같이 밥 안 먹어? 지우야, 할머니는 부엌에서 할 일이 많아서 그래. 너는 엄마 아빠랑 맛있게 먹어. 아이의 맑은 눈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눈물 보이는 것도 죄가 되는 집이었으니까요. 사돈 어른들이 오셨습니다. 현관에서 인사 소리가 들렸고 거실에서는 화기애애한 대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요리만 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샐러드까지 손님상에 올릴 음식들을 만들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거실에서 며느리,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근데 시어머님은 어디 계시니? 인사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저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며느리가 뭐라고 대답할까 궁금했습니다. 아, 저희 시어머니요? 저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이라. 사람들 앞에 내놓기가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식하시기도 하고, 옷차림도 그렇고요. 그래서 부엌에 계시라고 했어요. 며느리의 말에 사돈 어른들이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수진이가 고생이 많구나. 그래도 시어머니신데 너무 서운해하시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우리 시어머니는 눈치도 없으셔서 그런 것도 모르세요. 그냥 밥이나 먹고 자는 데만 있으면 되는 분이에요. 밥이나 먹고 자는 데만 있으면 되는 분. 제가 며느리에게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미끄러지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접시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며느리가 화난 얼굴로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손님 계신데 이렇게 시끄럽게!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 쓰이게 하네. 며느리는 깨진 접시를 치우라며 저를 밀쳤고 저는 비틀거리다가 깨진 접시 파편에 손을 베었습니다. 피가 났지만 며느리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빨리 치우고 음식이나 내오세요. 며느리가 나가고 나서 저는 피 묻은 손을 물로 씻으며 울었습니다. 조용히 소리 나지 않게 울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도대체 뭔가
사람도 아닌가. 식사가 끝나고 사돈 어른들이 돌아가신 후 아들 민준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오늘 왜 접시를 깨뜨려서 세린이 기분 상하게 해? 손님 오신 날인데.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걱정이 아니라 며느리 걱정이었습니다. 민준아, 너 오늘 며느리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들었니? 엄마, 세린이도 스트레스 많이 받아. 회사 일도 힘들고 그러니까 좀 이해해줘. 엄마가 좀 더 조심하면 되잖아.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는 거실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아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 만나려고 모든 걸 포기한 거 후회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아들이 이렇게 키워놓은 건 정말 후회되네요. 당신 살아있을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영정 속 남편은 웃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서랍을 열고 그 도장을 꺼냈습니다. 도장을 쥐니 손이 떨렸습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 언제까지 이렇게 무시당하며 살아야 할까?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습니다. 때가 오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며느리가 제게 한 모든 말, 모든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며칠 후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요즘 몸이 자꾸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다리에 감각이 없고 자꾸 어지럽고 시야도 흐려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검사 결과를 보시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당뇨가 많이 악화되셨어요. 혈당 수치가 너무 높고요. 합병증이 올 수 있는 상태입니다. 당장 약을 바꾸고 정기적으로 검사 받으셔야 해요. 선생님, 그럼 비용이 얼마나? 한 달에 약값이랑 검사비 합쳐서 5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50만 원. 제가 한 달에 받는 생활비가 30만 원인데 말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수진아, 미안한데 이번 달은 병원비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 당뇨가 악화돼서 약을 바꿔야 한대. 며느리는 쇼핑백을 들고 막 들어온 참이었습니다. 명품 로고가 선명한 가방이 쇼핑백에서 보였습니다. 50만 원요? 어머니, 요즘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데요. 저희도 대출 갚느라 힘들어 죽겠어요. 그리고 어머니, 솔직히 당뇨는 관리 잘하면 되잖아요. 왜 돈 드는 쪽으로만 가세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꼭 치료해야 한다고.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병원비까지 다 대드릴 형편이 안 돼요. 알아서 하세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는 새로 산 가방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500만 원짜리 가방을 사면서 제 병원비 50만 원은 아깝다는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그날 혼자 집 근처 공원에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1950년대 전쟁 때 부모님을 잃고 고아가 되었던 저를 미국인 사업가 제임스 톰슨 아저씨가 거두어 주셨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가 그분의 딸처럼 자랐고 명문대를 졸업했고 젊은 나이에 회사 경영에 참여했습니다. 양아버지는 저를 후계자로 생각하셨습니다. 한국에 세운 태평양물산이라는 무역회사를 물려주려고 하셨죠. 하지만 30살 때 저는 평범한 회사원 박철수를 만났습니다. 가진 것 없는 남자였지만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양아버지는 결혼을 반대하셨고 저는 모든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결혼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사랑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양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몰래 대주주 지분 35%를 제 명의로 남겨두셨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돈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니까요. 사랑 때문이었으니까요. 할머니, 뒤에서 손주 지우가 달려왔습니다. 아이는 숨을 헐떡이며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왜 여기 계세요?
집에서 찾았잖아요. 지우야, 할머니가 잠깐 바람 쐬고 있었어. 할머니, 어제도 오셨죠? 제가 봤어요. 아이의 맑은 눈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는 괜찮아. 아니에요. 할머니 맨날 울어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못되게 구는 것도 다 봤어요. 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야, 할머니가 약속할게. 언젠가 할머니가 지우한테 진짜 모습을 보여줄 날이 올 거야.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겠니? 진짜 모습이요? 응. 할머니는 지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야. 그리고 할머니한테는 지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 아이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이제 며느리에게 진짜 제가 누구인지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제가 단순히 가진 것 없는 시골 할망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때가 왔습니다. 서랍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양아버지가 남기신 변호사의 명함도 함께 꺼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우리 약속했잖아요.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고. 하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며느리가 먼저 저를 돈으로 판단했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3일 후 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출근하고 아들도 회사에 간 후 집에는 저와 손주 지우만 남아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고급 양복을 입은 50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혹시 박순희 여사님 댁이 맞습니까? 네, 제가 박순희입니다만. 저는 김정은 변호사입니다. 구 제임스 톰슨 회장님의 유언 집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양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변호사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지우는 학교에 가는 시간이라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학교 갔다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지우가 나가고 나서 변호사는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사님, 제임스 톰슨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특별한 지시를 남기셨습니다. 순이가 진짜 필요할 때가 오면 그때 찾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양아버지께서 회장님께서는 여사님이 결혼하실 때 재산 포기 각서를 받으셨지만 실은 몰래 태평양물산 지분 35%를 여사님 명의로 남겨두셨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변호사 앞에서는 놀란 척했습니다. 그게 무슨... 현재 태평양물산은 재계 10위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여사님의 지분 35%는 현재 시가로 약 8천억 원입니다. 8천억 원. 그 돈이면 며느리가 자랑하는 명품 가방 따위는 수만 개를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야 저를 찾아오신 겁니까? 회장님께서 돌아가신 지 10년이 지났지만 순이가 평범하게 잘 살고 있다면 굳이 찾아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여사님의 상황을 조사해보니 가족들에게 학대를 받고 계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조사 보고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무시하는 내용, 생활비 30만 원으로 생활하는 제 처지, 병원비도 제대로 못 쓰는 상황이 다 적혀 있었습니다. 여사님,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계속 이렇게 사실 것인지 아니면 여사님의 진짜 정체를 밝히고 당당하게 사실 것인지.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습니다. 밝히겠습니다. 며느리에게 제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려주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녁에 가족분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직접 참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여사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며느리분이 다니시는 회사가 어디라고 하셨죠? 태평양물산 계열사 태평양유통입니다. 전무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변호사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며느리분은 여사님이 본인 회사 대주주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시는 거네요. 네, 전혀 모릅니다. 이거 재밌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퇴근해서 들어왔고 아들도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렸습니다. 수진아, 민준아, 오늘 저녁에 손님이 오신대. 손님이요? 어머니가 무슨 손님을 부르세요? 며느리가 불쾌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셔서 변호사님이 오신대. 변호사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설마 빚이라도 지신 거 아니죠? 며느리의 말투에는 이미 저를 의심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니야, 좋은 일이야.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도착한 것입니다. 며느리는 고급 양복 입은 변호사를 보더니 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돈 냄새가 나는 사람 앞에서는 항상 그랬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런데 무슨 일로? 변호사는 가족들을 거실 소파에 앉히고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저는 김정은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찾아뵙게 된 이유는 박순희 여사님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순희 여사님께서는 태평양물산 그룹의 대주주이십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거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박순희 여사님은 태평양물산 그룹 지분 35%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가로 약 8천억 원 상당입니다. 8.8천억? 아들 민준이 입을 떡 벌린 채 저를 쳐다봤습니다. 변호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여사님께서는 1950년대 전쟁과 출신으로 미국인 사업가 제임스 톰슨에게 입양되어 미국에서 성장하셨습니다.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시고 20대부터 기업 경영에 참여하셨죠. 며느리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톰슨 회장님께서는 1960년대 한국의 태평양물산을 설립하셨고 순희 여사님을 실질적 후계자로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사님께서 30대에 박철수 씨와 결혼을 결심하시자 회장님은 반대하셨고 여사님은 모든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결혼하셨습니다. 그럼 진짜 가진 거 없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으려는 듯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톰슨 회장님께서는 겉으로는 재산을 주지 않으신 것처럼 하셨지만 실제로는 대주주, 지분 35%를 순희 여사님 명의로 남겨두셨습니다. 10년 전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순이가 진짜 필요할 때 찾아가라고요. 변호사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수진 전무님, 따님께서 근무하시는 태평양유통은 태평양물산의 100% 자회사입니다. 쉽게 말해 순희 여사님이 따님 회사의 실질적 대주주이십니다. 그럴 리가. 며느리는 스마트폰을 꺼내 급하게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태평양물산 주주 구성, 태평양유통 모회사 정보, 박순희 이름까지. 검색 결과가 하나씩 뜨자 며느리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여사님께서 매달 받으셨던 30만 원은 배당금의 극히 일부입니다. 작년 배당금만 해도 250억 원이 넘었는데 여사님께서는 그중 30만 원만 생활비로 쓰신 겁니다. 250억이요? 아들이 바보 같은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네. 나머지 배당금은 모두 여사님 명의 계좌에 쌓여 있습니다. 현금만 해도 수백억 원입니다.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어머니가 그런 분이신 줄. 알았으면 제가 감히.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 당신은 나를 가진 것 없는 시골 할망구라고 불렀죠. 밥이나 먹고 자는 데만 있으면 되는 사람이라고 했죠. 어머니, 그거 제가 잘못 말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30만 원 줄 때는 얼마나 마이 못해 하던지. 그 돈이 내 돈의 10억 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는데 말이야. 며느리는 얼굴을 들지 못한 채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아들 민준도 저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 정체를 몰랐어요. 민준아, 내가 사과할 건 내 정체를 몰라서가 아니야. 나를 사람 취급 안 했다는 거지. 내가 돈이 있든 없든 너희 엄마라는 건 변하지 않잖니.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여사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지분을 행사하실 의사가 있으십니다. 지분을 행사한다는 게 무슨. 며느리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여사님께서 태평양물산 그룹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신다는 뜻입니다. 대주주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시고 중요한 의사결정에 개입하신다는 것이죠. 며느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수진 전무님의 인사 문제도 이제 여사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며느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회사만은.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 나는 당신이 나한테 한 일들을 하나도 잊지 않았어요.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에요. 그날 밤 며느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음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도장을 꺼내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을 숨기고 살았던 이 도장이 이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입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부은 눈으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밤새 울었는지 눈두덩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일은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제가 정말 잘할게요. 며느리가 다시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진 씨, 일단 출근 준비나 하세요. 회사 늦겠어요.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화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명품 가방이 아닌 평범한 가방을 들었습니다. 저를 의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다녀올게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예전에는 인사도 제대로 안 하던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며느리가 나간 후 김정훈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사님, 오늘 오전 10시에 태평양물산 본사에서 임시이사회가 열립니다. 참석하시겠습니까? 네,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사님, 정수진 전무와 관련해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정수진 전무는 회사에서 심각한 갑질과 횡령 의혹이 있습니다. 부하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혔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며느리의 비리까지 드러난 것입니다. 이 정보는 이사회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여사님께서 대주주로서 어떤 입장을 취하시는지에 따라 정수진 전무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법대로 하세요. 비리가 사실이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죠. 오전 10시, 저는 태평양물산 본사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50층짜리 초고층 빌딩이었습니다.
양아버지가 작은 무역회사로 시작했던 것이 이렇게 큰 기업으로 자란 것입니다.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 이사회실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20명이 넘는 이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순희 대주주님께서 입장하십니다.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저는 상석으로 걸어갔습니다. 35%라는 최대 지분을 가진 저는 사실상 이 회사의 오너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순희입니다. 제 인사에 이사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주주님, 오랜 기간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시다가 이렇게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숨어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직접 이 회사를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인사 안건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자회사 태평양 유통 정수진 전무에 대한 징계 건입니다. 제 며느리 이름이 나오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저를 의식하는 눈치였습니다. 정수진 전무는 다수의 갑질 신고가 접수되었고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도 있습니다. 감사팀 조사 결과 약 3천만 원 상당의 불법 지출이 확인되었습니다. 징계 수위는 어떻게 제안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해임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좋습니다. 제가 대주주로서 해임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며느리의 회사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본사 건물을 나왔습니다. 휴대전화에 며느리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문자도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회사에서 징계위원회 회부됐어요. 어머니가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살 수 있어요. 제발요, 어머니. 하지만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며느리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난 듯 흐트러진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저 회사에서 잘렸어요. 해임당했다고요. 며느리가 울부짖었습니다. 수진 씨, 당신이 저지른 비리의 결과예요. 당연한 거죠. 저는 어떻게 살라고요? 저 이제 어떻게 해요? 30만 원 받고 살던 나처럼 살면 되잖아요.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제 말에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했던 모든 말, 모든 행동을 기억해요. 가진 것 없는 시골 할망구, 밥이나 먹고 자는 존재, 사람들 앞에 내놓기 부끄러운 사람. 이제 그 말들이 전부 당신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며느리는 울면서 제 발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요? 당신이 나한테 기회를 줬나요? 병원비 50만 원 아깝다고 했잖아요. 이제 당신이 그렇게 살아보세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점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저에게 했던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며느리가 해고당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고 한때 그렇게 거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 친정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며느리 아버지가 직접 우리 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사돈 어른, 우리 수진이가 실수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며느리 아버지는 허리를 굽히며 사과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집에 왔을 때 저를 무시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사돈께서 무슨 잘못이 있으세요? 수진 씨가 저지른 일인데요. 하지만 그래도 같은 집안 식구인데 이렇게까지 하시면 같은 집안 식구요? 수진 씨는 저를 집안 식구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하녀로 생각했죠. 며느리 아버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정훈 변호사가 다시 방문했습니다. 여사님, 태평양물산 그룹 주주총회가 다음 주에 열립니다.
언론과 주주들 앞에서 정식으로 대주주로 신분을 공개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리고 여사님, 정수진 전 전무의 비리 건이 언론에 보도될 예정입니다. 횡령 금액이 처음 생각보다 더 큽니다. 약 1억 원이 넘습니다. 며느리는 거실에서 그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언론 보도만은 막아주세요. 제 인생이 완전히 끝나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 씨, 당신은 나를 사람들 앞에 내놓기 부끄러운 존재라고 했죠. 이제 당신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며칠 후 주요 언론의 기사가 터졌습니다. 태평양물산 그룹 숨겨진 대주주 30년 만에 모습 드러내. 전쟁고아에서 8천억 재벌로 박순희 여사의 파란만장한 인생. 재벌 대주주 시어머니를 학대한 며느리, 비리까지 저질러 해고. 며느리의 이름과 사진이 언론에 도배되었습니다. 갑질, 횡령, 시어머니 학대까지 모든 것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집 밖으로 나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밖에는 취재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인터넷에는 며느리를 비난하는 댓글이 수만 개 달렸습니다. 재벌 시어머니를 학대했다니 천벌 받을 년. 30만 원 주면서 생생내던 년이 8천억 주인 몰랐네 키우키우. 이게 진짜 인생 역전이다. 아들 민주는 회사에서 소문이 퍼져 견디지 못하고 사직서를 냈습니다. 엄마, 저 회사 다닐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전부 수군거려요. 민준아, 그게 내가 선택한 길이야. 나를 외면한 대가지. 주주총회 날이 왔습니다. 저는 정장을 차려입고 태평양물산 본사로 향했습니다. 수백 명의 주주들과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단상에 오르자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태평양물산 대주주 박순희입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1950년 전쟁 때 부모님을 잃고 고아가 되었습니다. 미군 부대 근처에서 구걸하며 살다가 미국인 사업가 제임스 톰슨 씨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저를 미국으로 데려가 딸처럼 키워주셨습니다. 청중들이 숨죽이며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양아버지는 한국에 이 회사를 세우셨고 저를 후계자로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30살에 평범한 회사원과 사랑에 빠졌고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결혼했습니다. 돈보다 사랑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양아버지는 몰래 저를 대주주로 남겨두셨습니다. 저는 30년간 그 사실을 숨기고 평범한 주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며느리는 저를 가진 것 없는 시골 할망구라고 불렀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을 주면서 감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병원비 50만 원이 아깝다고 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제가 자기 회사의 대주주라는 것을, 자기가 무시하던 그 시어머니가 자기 운명을 쥐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더욱 거세게 터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저를 돈으로 평가하고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약자라고 무시하던 사람이 사실은 당신보다 훨씬 강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총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니 며느리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려고요? 이혼하기로 했어요. 민준 오빠랑 저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어요. 그래요. 잘 생각했어요. 며느리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 멈춰 서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하는 사과였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 사과는 받을 수 없어요. 당신이 저에게 준 상처는 사과로 지워지지 않으니까요. 그냥 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제가 이긴 것 같아요. 하지만 기쁘지는 않네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어요. 영정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마땅한 대가를 치른 것뿐이었으니까요. 며느리가 집을 떠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며느리 정수진은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당했고 재취업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도 무너졌습니다. 며느리 아버지가 운영하던 사업체가 자금난으로 부도가 났고 저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사돈 어른, 저는 가진 것 없는 시골 할망구라서 도와드릴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했던 그 말에 며느리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돌아갔습니다. 아들 민주는 이혼 후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힘으로 돈을 버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가끔 저를 찾아와 사과하고 또 사과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평생 속죄하며 살게요. 민준아, 속죄는 나한테 하는 게 아니야. 내 딸 지우한테 해. 아빠로서 제대로 못 해줬으니까. 손주 지우는 이제 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게 하루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해 줍니다. 할머니, 오늘 친구들이 할머니가 TV에 나온 거 봤대요. 우리 할머니 진짜 대단하다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지우야, 할머니는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참았던 걸 참지 않았을 뿐이야. 할머니, 근데 엄마는 언제 와요? 아이의 질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우야, 엄마는 지금 엄마만의 인생을 살고 있어. 우리도 우리 인생을 열심히 살자. 요즘 저는 태평양물산 그룹의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대주주로서 회사 경영을 감독하고 직원들의 복지를 개선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관심을 두는 분야는 노인 인권입니다. 저는 회사 산하에 노인 인권 보호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저처럼 가족에게 학대받는 어르신들을 돕는 단체입니다. 무료 법률 상담, 쉼터 운영, 생활비 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재단 개소식 날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여사님, 며느리에게 당한 일이 트라우마로 남지는 않으셨나요? 트라우마요? 오히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숨어 살았을 겁니다. 며느리가 저를 각성시켜준 셈이죠. 며느리를 용서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용서는 아직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어쩌면 평생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제 마음입니다. 그날 저녁,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정수진이었습니다.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 수척해진 몸. 어머니, 찾아뵙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일로 왔어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우를 보고 싶어서요. 지우는 지금 학원 갔어요. 그렇군요. 며느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즘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하루 5만 원 받아요. 그 돈으로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하루 5만 원, 한 달이면 150만 원. 예전에 명품 가방 하나 값에 130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힘들죠? 네. 정말 힘들어요. 발도 아프고 손님들한테 무시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머니,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제 알았어요? 늦었네요. 네. 너무 늦었어요. 어머니, 전 용서받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깨달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물에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 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손주 지우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엄마 왔다 갔어요? 어떻게 알았니? 현관에 엄마 향수 냄새 났어요. 그래. 엄마가 할머니한테 사과하러 왔었어. 할머니, 엄마 용서해 줄 거예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지우야, 용서는 쉬운 게 아니야. 어쩌면 할머니는 평생 엄마를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건 할머니의 선택이야. 엄마가 불쌍해 보였어요. 불쌍하지. 하지만 그건 엄마가 선택한 길이야. 이틀 후, 저는 태평양물산 본사에서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제 지분 35% 중 10%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약 2,500억 원 상당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이 돈은 노인 인권 보호, 고아 지원, 여성 인권 신장에 사용될 것입니다. 제가 전쟁고아 출신이고 노인 학대 피해자였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25% 지분은 제 손녀 박지우 명의로 신탁 설정했습니다. 지우가 성인이 되면 물려받게 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무엇입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지우는 이 돈을 받기 전에 반드시 3년간 월급 300만 원 이하의 직장에서 일해야 합니다. 돈의 가치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양아버지 제임스 톰슨의 묘를 찾았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외곽의 조용한 묘지였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어요. 묘비에는 양아버지의 이름과 함께 한 줄의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Love is the only treasure worth keeping. 사랑만이 간직할 가치가 있는 유일한 보물이다. 아버지, 제가 선택한 삶은 옳았어요. 비록 힘들었지만 사랑은 진짜였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이 재산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양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구름 위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완전히 무너졌고 저는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승리일까요? 가족은 무너지고 아들은 이혼했고 손주는 엄마 없이 자랍니다. 그래도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며느리는 마땅한 대가를 치렀을 뿐이고 저는 제 존엄을 지켰을 뿐입니다. 이제 저는 69세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숨어 살던 30년을 끝내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30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손주 지우가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다녀오셨어요? 그래, 지우야. 할머니 다녀왔어. 아이를 안아주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보물은 돈이 아니라 이 아이였다고. 그리고 제가 지켜낸 것은 돈이 아니라 제 존엄이었다고. 며느리는 몰랐겠지만 저는 진짜 승리를 얻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바로 자존감 말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